물컵. 자, 벌레 잡아줬니? 잘했어. 훌륭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억지 박수. 네, 원래 우리가 2교시인데 시간표가 바뀌어서 5교시가 됐네, 그지? 오늘 배울 내용이 좀 지루한 내용이라서 안 그래도 잘까봐 걱정이 되는데 시간도 하필이면 식곤증이 제일 심한 5교시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최대한 빠르게 단순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번 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중국의 명청시대 조선의 후기 그리고 에도 막부 시기에 동아시아 3국에서 일어났었던 공통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하도 얘기 많이 해서 직업적, 그죠? 빠르게 정리할게요. 농업 생산력이 향상됨에 따라 먹을 게 많아지게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먹고 남는 것들을 사고 팔게 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도시가 발전하게 되는데 교통의 발전 또한 이 상공업과 도시의 발달에 기여하게 되면서 이 시기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도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경제가 성장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지배층이면 잘 살고 피지배층이면 못 살아서 피지배층에 해당하는 서민들은 문화를 즐기고 소비할 여유가 없었는데 경제적으로 이런 중에 성장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서민들이 즐기는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서민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공연, 문학작품, 예술, 미술 등에서 다양한 서민 문화의 발전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 사회 경제적 변화는 성리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러한 사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성리학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성격의 것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절대적인 진리로 믿어왔던 성리학이 아닌 다른 학문을 통해서 이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이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번 시간이 이번 단원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청대에는 네. 자, 명청대에는 관학인 주자학과 공론화된 양명학에 대한 반발로 경세치용을 추구하는 학문적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 말이에요. 성리학으로는 주자학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사회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됐어요. 양명학이 등장하긴 했지만 양명학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은 무엇에 도움이 돼야 된다? 현실 세계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주장을 일컬어 경세치용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성격의 학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는 되시죠? 네. 자, 대충은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잠깐 우리 28페이지의 내용을 복습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교재를 28페이지로 넘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화면만 보고 설명을 이해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우리 1학기 때 양명학에 대해서 배웠어요. 양명학은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한 사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명나라 말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원래 명나라 때에는 도덕적 통치를 위해서 성리학을 강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하지만 명나라 중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성리학의 세속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었어요. 그죠? 농업 생산력의 발전, 인구 증가, 도시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상공업의 발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성리학에서는 유교 성리학을 공부한 사대부들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지배층들을 이끌어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설명해 왔는데 피지배층들 가운데 유교 성리학을 공부한 사대부, 신사, 양반 이런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 성리학이 설명하지 못했고 그러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리학을 공부를 안 했느냐? 하기는 했어. 왜? 뭐에 나오니까? 과거 시험에 성리학이 나오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성리학을 공부하긴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리학은 뭐에 불과해졌다? 그래서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학문으로 불과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성리학의 세속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배운 기억 나시나요? 네, 그래서 성리학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양명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육구연이나 왕수인 같은 사람이 연구한 학문인데 이 양명학이라는 학문은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완성하였고 그의 호가 양명이었기 때문에 왕수인의 호 양명을 따서 양명학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원래 성리학에서는 성즉리라고 해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따라서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우주의 원리를 알아야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학문적 탐구를 통해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나라 중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학문적 탐구를 하지 않는데 상공인 계층들이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누리고 사회적으로 신사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현상들 더 이상 성리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새롭게 양명학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명학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우주의 원리와도 같다라고 하는 심즉리를 주장을 했어요. 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굳이 학문적 탐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지?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꼭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자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가는 태도인가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은 누가 가르쳐서 생긴 거냐? 내가 공부해서 알게 된 거냐? 아니에요. 그죠?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인 거잖아. 그지? 자, 따라서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학문적 탐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의 착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심즉리, 치양지라고 하는 양명학의 핵심적인 이론이었던 것이죠. 배운 기억이 나시죠? 자, 또한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효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지행합일 실천을 강조한 게 바로 이 양명학의 특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이건 아닌 사람이건 신사건 일반인이건 양반이건 쌍놈이건 누구나 타고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떻다라는 주장까지 전개되었었나요? 평등하다라는 주장까지 이어졌던 게 바로 이 양명학이었어요. 그죠? 다만 그러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공부 따위 할 필요 없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죠? 양명학의 경우에는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뚜렷하게 내놓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지나친 공리공론으로 흐르는 페달이 나타났다라는 것의 의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명나라 말로 가게 되면서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성리학, 주자학이 더 이상 설명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나름 양명학이 잘 비판하긴 했지만 양명학 역시 공론화,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서 언제까지 인간의 본성이고 마음이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따질 거냐? 제발 좀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들 좀 공부하자라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네 글자로 경세치용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경색치용적인 학문이 발달하게 되는 데에는 또 다른 것들이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으로부터 서양 선교사들이 천문학, 역법, 지리학, 지도학 같은 실용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의 유입에 자극을 받기도 하였고 상공업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 역시 장사 잘하려면 더 좋은 기술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어떤 실용적인 지식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인 상황에 또한 이러한 경색치용적인 학문의 경향은 자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학, 지리학, 역법 등 실용적인 지식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세 권의 책은 바로 그러한 명청시대의 대표적인 실용적 연구의 성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은요. 서광계라는 사람 있었습니다. 배운 기억 나시나요?
살짝 날 건데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명나라 말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때 그 사람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천주교 세례도 받고 고대 그리스 유학자인 유클리드가 쓴 기하원본이라는 책을 함께 번역했던 사람 서광계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중국 고대에서부터 명나라 시기까지의 농업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싹 다 모아서 농업 백과사전과 같은 형태로 책을 만들어냈으니 그게 바로 농정전서라는 책이었고요. 이런 책들이 발달한 인쇄술과 더불어서 널리 보급이 되면서 명나라 때의 농업 생산량 향상에도 기여를 하였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한편 송응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당대까지의 농업, 수공업, 광업, 금속 혹은 뭐 종이 만드는 거, 또 옷감 만드는 거 등등등 다양한 이런 어떤 산업과 과학과 관련된 지식들을 싹 다 모아서 마찬가지로 백과사전적인 형태로 정리해냈으니 그게 바로 천공계물이라고 하는 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서광계 명나라 때 사람이고 송응성의 경우는 명말 청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시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으로 쓸 수 있는 자연물들을 분류했습니다. 식물들을 분류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플 때 뭘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자라고 있고 같은 이러한 지식들을 싹 다 정리한 책을 썼으니 그게 바로 본초강목이라고 하는 책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명말에는 명나라, 청나라 때로 가게 되면서 이러한 실용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뭐 책들을 주고 이러한 학문적 경향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고, 그죠? 아니면 경세치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다음 중에 고르시오 등등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누가 어떤 책을 썼으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정도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청나라 때 가게 되면서 고증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적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청나라 초기에는 문자의 옥이라고 불리는 사상 탄압이 굉장히 심했어요. 자,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청나라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기는 해요. 사람이 쓴 글이나 문장, 문자 내용 가운데 이게 나라에 뭔가 해악이 될 것 같다, 혹은 반역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다 라고 생각했을 때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배층들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이 글을 쓴 사람을 탄압하는 사상 탄압을 가지고 문자의 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청나라 때에는 어떤 문장이나 어떤 글을 가지고 문제로 삼아서 사상 탄압을 했느냐? 만주족을 오랑캐라고 비하하는 글이나 문장을 쓴 사람이 발견이 되면은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모두 잡아서 처벌하는 사상 탄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열등감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중국에 한족들이 살고 있었고 한족들은 만주족을 뭐라고 생각해왔어요? 오랑캐라고 생각해왔어. 그래서 중국을 청나라가 지배하게 되었을 때 한족들은 오랑캐가 중국을 지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번의 난이나 정성공의 난과 같은 이런 반청 운동이 전개된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청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중국의 지배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한족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만주족이 오랑캐라는 생각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감히 표출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문자의 옥과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사상 탄압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 문자의 옥의 경우에는 대놓고 비판한 경우 당연히 처벌받습니다만은 좀 억울한 경우들도 없지 않았어. 이 말의 뜻이 약간 뉘앙스라든지, 그죠? 약간 돌려까기 같은 식으로 쓰여진 문장들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비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돌려까기 하는 문장들을 쓴 사람이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존재했고요. 심지어 황제들의 경우에는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 쓴 글씨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너 이거 우리 비하하려는 뜻으로 썼지? 라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제거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문자의 옥이 이용되기도 하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이러한 문자의 옥과 같은 사상 탄압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어떠한 학문을 연구하고 어떠한 글을 쓰게 될까?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낼 수 있을까? 나의 해석이라든지 나의 의도를 글로 남길 수 있을까? 어렵겠죠, 그죠? 팩트,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실사구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한다는 뜻에서 실사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적 배경 속에서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 금성문 같은 것들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고증학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고, 옛 것을 뜻합니다. 증명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는데 집중하는 학문, 그게 바로 고증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금성문이란 금석이나 돌에 쓰인 글자라 문장들을 일컬어 금성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림이 있을 수 있고요. 책에 쓰여진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돌이나 금속에 쓰여진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건 무엇이냐? 돌이나 금속에 쓰인 거예요. 이유는요? 일단은 그거 만드는데 비싸. 아무나 장난식으로 뻥을 치려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야. 그리고 종이에 쓰여진 것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썩거나 문드러져서 읽어보기 힘들 수 있지만 돌이나 금속에 새겨진 건 어때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가 금성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증학은 이런 겁니다. 역사책을 봤을 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발견된 비석이나 그런 금성문에 보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존재하는 거야.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비석에서는 이렇다라고 하네? 그러면은 뭐가 맞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관련된 역사적 자료들을 쭉 모아가지고 어떤 내용이 진짜인지를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유교경전에서는 공자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유교경전에서는 공자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관련된 자료들 싹 다 모아가지고 공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게 정확한 해석인지를 밝혀내는 학문, 그게 바로 고증학이었다라는 것이고 이 고연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한 이런 고증학의 경우에는 청나라의 대규모 편찬 사업에 힘입어서 발전하기도 합니다. 청나라는 꽤나 큰 규모의 문화 사업을 벌였어요. 예를 들자면 강희자전이나 사고전서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강희자전은 강희제 때 만들어진 한자 사전이고요. 사고전서는 관룡제의 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전 전집입니다. 중국의 고전들을 유교 경전을 포함해서 중국의 유명한 책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4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한 게 바로 이 사고전서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책 백과사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전 전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편찬 사업은 청나라가 왜 했을까? 왜 사전 만들고 고전 전집 만들었을까? 우리가 한쪽만큼 뛰어나다. 비슷해요. 그죠? 오랑캐가 아니라는 거, 우리도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보여주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또한 중국을 제대로 지배하려면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그들의 문화적 성과 같은 것들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배우고 소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려면 아무래도 내용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죠? 글자나 사고전서와 같은 고전에 대한 정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편찬 사업 때문에 왜 고증학이 발전하게 되느냐? 한자 같은 경우에도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똑같은 글자가 다르게 사용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글자가 옛날에는 이렇게 쓰였는데 요즘에 이렇게 쓰이네? 그럼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것인가? 혹은 그 두 개를 다 인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쭉 분석해 보면서 정리를 해야 사전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과거 역사책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역사책에 또 다르게 써 있어. 그러면은 똑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하나의 사실로 정리를 한 다음에 전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유교경전 어떤 버전에서는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유교경전, 다른 버전, 똑같은 유교경전인데 다른 버전에서는 공자님이 다르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정리할 거면은 왜 그랬는지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문화에 대한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대규모 편찬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그 과정에서 고증학이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다만 이러한 고증학이 발전하다 보니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을 가졌느냐? 실증, 실제로 그러했는가를 증명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사실을 밝혀내는데 증명하는 데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학문적 탐구의 관심이 어디로부터 멀어졌다?
지금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청초에 고증학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배웠을 때 이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 예상할 수 있나요? 청초에는 실증에만 집중을 하는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문제가 나타난 고증학이 발전했어. 그러니까 청말 가게 되면 어떤 학문이 발전하게 될까? 현실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발전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 학문을 일컬어 공량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따로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길거든. 그래가지고 아침에 올 때 집에 갈 때 1시간씩 걸려요. 그래가지고 매 시간마다 뭘 하냐면은 선생님이 찍어놨던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2023년 거, 2023년 거를 보면서 아 나는 작년에 이렇게 수업을 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오거든요. 선생님이 내가 수업했던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 말을 좀 천천히 하면 좋을 텐데 뭘 저렇게 빨리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야 내가 봐도 지루한데 학생들은 어떻게 1시간 동안 다 집중을 하고 있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또 막상 수업하려고 보면은 늘 시간에 쫓겨가지고 말이 빠르기도 하고 그죠. 다뤄야 될 내용은 많은데 진도는 빨리 빼야 되는데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매년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공량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아편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청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볼 겁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는 서양 세력들의 침략적 접근으로 인해서 망해가요. 그리고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청나라의 내부적인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규모의 농민 반란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빠른 속도로 청나라는 망해가게 됩니다. 19세기 가게 되면서 청나라는 밖으로나 안으로나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학자들은 어떤 거나 연구했어요? 과거의 사실들만 연구했어요. 그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세적인 학문, 현실사회 운영과 관련된 것들, 현실사회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성격의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으니 그 학문의 이름이 바로 공량학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학문의 이름이 왜 공량학이었느냐? 공자가 쓴 역사책이 있어요.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입니다.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왜 그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느냐? 공자님이 쓴 역사책의 이름이 춘추였어. 그래서 그 춘추의 이름을 따서 그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전국시대라고 하느냐? 그 시대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의 이름이 전국책이었거든. 그래서 그 시대를 전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공자님이 쓴 역사책 중에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자님이 쓴 이 춘추라는 역사책을 다양한 후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해설서를 썼어. 그래서 춘추와 관련된 해설서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춘추 공량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량전이라고 하는 해설서는 춘추의 역사적 사실을 현실 비판적으로 개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하였던 학문이 바로 연구하였던 책이 바로 이 공량전이라는 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춘추의 역사책을 현실 정치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해설한 책, 그게 바로 공량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문의 이름이 왜 공량학이냐? 여러 춘추와 관련된 해설서들 가운데 공량전이 가장 훌륭한 해설이다. 공량전이 진짜 올바른 해설서이다 라고 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학문을 이름이 바로 공량학이라고 이름 붙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9세기의 아편전쟁부터 시작이 된 청나라의 대내외적인 위기로 인해서 이러한 현실 비판적이고 개혁을 추구하는 성향의 공량학이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공량학을 공부했던 항류웨이 같은 학자들이 이후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하는 중국의 근대적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곳에 영향을 준 학문이 바로 이 공량학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명청대의 새로운 학문적 경향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지금 몇 분이지? 내가 시계를 안 차고 왔네. 네, 아직 좀 남았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문으로 보도록 합시다. 17세기에 예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예학이란 사전적인 의미 써놨어요. 예의 본질과 의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탐구하는 유학의 한 분야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질서와 예절을 연구하는 유교의 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예의에 맞는 행동인가 말인가, 무엇이 올바른 예절인가를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예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조선은 17세기에 가게 되면서 예학에 대해서 탐구를 깊게 하게 되었느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크고도 긴 전쟁을 거치면서 조선 사회는 무척이나 혼란해졌어요. 그러면서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 성리학적인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야. 따라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신분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의, 예절이란 무엇입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말과 행동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예의냐 올바른 예절이냐를 철저하게 따짐으로써 흔들리고 있었던 양반 중심의 위아래 신분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유교적 질서를 회복하는 목적에서 예학이 연구되었고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예학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가 이루어지다 보니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인가를 둘러싸고 심각한 정치적인 논쟁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니 그게 바로 예송 논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는 보았나요? 1학년 때 한국사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이런 얘기였어요. 병자호란을 겪었던 인조는 원래 부인이 인열왕후라는 여성이었고, 그 여성과 인조 사이에서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인열왕후가 일찍 사망하게 되면서 인조의 경우에는 재혼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때 왕이 재혼을 한다. 자기랑 비슷한 나이의 여자랑 결혼할까요? 결혼 정년기의 여성과 결혼을 할까요? 결혼 정년기 여성과 결혼을 하죠. 조선시대 때는 대략 한 15살 정도가 결혼 정년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인조가 재혼한 여성이 바로 장렬왕후 조씨,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을 조대비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어렸어. 어리다 보니까 자기의 아들인 복림대군보다도 무려 5살이나 어렸던 여성이 바로 이 장렬왕후 조씨 조대비였다라는 것이죠. 뭐 조선시대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부럽나요? 어지럽나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인조가 죽은 다음에 원래 소현세자가 왕위에 올랐어야 됐는데, 소현세자의 경우에는 병자호란이 끝나고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효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효종도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데 자기의 새엄마인 조대비는 효종보다 나이가 어려.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까지도 살아 있었고,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까지도 살아 있었어요. 그죠? 엄밀히 말하자면 엄마인데 엄마가 자식보다 오래 살아있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럴 때에는 어떤 예법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서인들의 경우에는 조대비가 상복을 1년 입어야 된다. 남인들의 경우에는 조대비가 상복을 3년 입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걸 둘러싸고 싸우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교 성리학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는 나름의 정치적 의도도 숨어 있었죠. 자, 서인과 남인 중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붕당은 어디였을까요? 서인이죠. 서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효종,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 사대부의 예법에 따라 1년만 입으면 돼 라고 주장한 거고, 남인들의 경우에는 뭔 소리냐, 그래도 왕이니까 왕의 예법에 따라 3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권력을 잡고 있었던 서인 쪽에서는 왕권을 낮춤으로써 자신들이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남인들의 경우에는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서인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아무튼 굉장히 첨예한 정치적 대립의 문제로 번지게 되면서 예송 논쟁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그 결과 주자학이 교조화, 형식화 되었습니다. 자, 주자학이란 성리학이랑 똑같은 뜻으로 쓰이기는 하는데요. 정확히는 성리학 가운데 주희, 주자에 의해서 확립된 학문을 주자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희의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조화, 형식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서 똑같이 외우고 반복할 뿐,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교조화나 형식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 논쟁이 끝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정답이 있어야 돼. 그지? 그렇다면 성리학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냐? 그게 주자, 주희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주희의 학설이 뭘로 여겨지게 된 거예요? 이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정답이 돼버린 거야. 그지? 정답이 돼버린 순간 이거에서는 오류가 있나요? 비판하거나 혹은 재해석의 여지가 있나요? 없어진 거야. 그지? 정답이 있어야 논쟁을 끝낼 수 있다 보니까 성리학에 대한 탐구가 새롭게 이루어진다? 주자 학설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오직 주희의 학설만이 정답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성리학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하기보다는 주희의 학설을 그냥 그대로 외우고 답습하고 반복하는 정도에 그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성리학은 딱딱하게 굳어버렸는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어땠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성리학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사회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조선 후기 사회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현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성리학에 대한 비판의 차원에서 조선에서도 양명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17세기에 정제두라든지 소론 붕당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양명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리학에서는 간과하고 있었던 실천성에 대한 강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주자학이 교조화되었음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명학에 대한 연구가 성리학 사회를 인 조선을 뒤집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성리학의 힘은 무척이나 강했고요. 소론 몰락한 붕당이었어요. 노론에게 밀려서 사회를 바꿀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찌 본다면 권력에서부터 밀려났기 때문에 비로소 그 안에 들어있을 때 뭐가 문제였는지를 보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왜 이 학자들을 강화학파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정제두 같은 사람은 이미 권력에서 소외되어서 강화도의 평생을 살면서 양명학을 연구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름 성리학으로부터 벗어나는 시도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편 연행사를 통해서 서양의 학문과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연행사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그쵸. 청나라에 보냈던 조공사절을 일컬어 연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행사가 청나라에 갔을 때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중국에 전해주었던 여러 가지 학문들과 천주교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런 것들을 조선으로 돌아올 때 함께 가지고 와요. 그죠? 자, 그러면서 조선에서도 이 천주교를 책으로 공부한 양반이나 중인층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차 천주교 신자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넘어갈게요. 자, 한편 또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경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상품화폐학 정제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쌍놈들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분홍이나 거상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반대로 양반들 가운데 붕당 정치가 심화되고 일당 전제화 현상 또한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되면서 양반들 가운데 몰락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죠? 이러한 이러한 사회 변화를 성리학에 설명하지 못했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성리학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리학이 아닌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러한 학문을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유형원, 이익, 정약용 같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토지제도라든지 세금제도라든지 군사제도, 군역제도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농촌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조선사회 현실 가운데 농업 분야에 집중적인 탐구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중농학파로 분류하기도 해요. 중농학파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한편 청나라의 연행사로 다녀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는 북학파 또는 중상학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박지원, 박재가, 유수원, 홍대원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지금까지 조선 사람들은 청나라를 뭐라고 생각해왔나요? 오랑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연행사로 청나라에 가서 본 청나라의 모습은 어땠나요?
조선보다 훨씬 더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부유함과 번영을 누리는 모습을 봤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무시할 거냐? 우리도 이제 그들로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북학파라고 하고 우리도 청나라처럼 상공업이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주장하였기 때문에 중상학파로 중상학파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동학파 사람들이나 북학파 사람들 모두 사실 유교 성리학 사회인 조선을 뒤집지는 못했어요. 성리학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조선은 망할 때까지도 어찌 보면 조선이 망하거나 지금까지도 유교 성리학의 영향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연구 성과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청이 오랑캐라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웠던 사람들이 이후에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양이 오랑캐라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무슨 파? 개화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학문적 성과와 노력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넘어갈게요. 시험 문제 내기 싫어 죽겠네. 10분 정도 남았나요? 딱 그렇네요. 이렇게 빨리 말을 해도 시간이 늘 모자라네. 봅시다. 성리학, 주자학, 에도시대 때 관학이었어요. 에도 막부에서 가르치고 공부할 것을 강조하였던 제1의 학문이었습니다. 다만 이 성리학의 영향이 명청이나 조선만큼 강하지는 않았어요. 왜? 일본은 누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사대부가 지배하는 중국이나 한반도에 비해서는 성리학의 영향력이 약했어. 그리고 신토나 불교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성리학이 중국이나 한국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성리학은 위아래 신분질서를 대단히 강조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에도 막부에서는 무사들 간의 주종관계 그리고 무사를 중심으로 하는 신분질서를 강화하고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자학, 성리학을 공부하고 가르칠 것을 무척이나 강조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일본에서도 어땠나요? 조은이는 원래 무사들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도시가 발전하고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조카마치에 사는 조닌들 가운데 무사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또한 무사들의 경우에는 온전한 그들의 수입은 농민들이 세금으로 내는 쌀인데 쌀값이 싸지게 되면서 무사들은 오히려 조닌들보다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단 말이지. 유교 성리학, 주자학으로는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도 막부 시기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자학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낙하의 도주 같은 사람이 양명학을 공부해서 양명학에서 주장하였던 평등사상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신분의 상하의 논리를 부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에도 막부 말로 가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존인들 가운데 무사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나타난 반면 무사들 가운데 수입이 줄어들어서 몰락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도 막부는 이러한 무사들의 몰락 현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에도 막부 말로 가게 되면서 막부는 무척이나 무능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결국 이 생존의 위기를 느꼈던 무사들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막부를 뒤집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게 결국에는 들어는 봤나요?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막부를 무너뜨리려는 하급 무사들의 움직임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 당연히 성리학을 비판하였던 양명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불합리한 현실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실천을 추구하는 이러한 양명학의 연구가 막부 타도를 주장하는 무사들의 공감을 얻었던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이 결과적으로는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는 무사들의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대략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 시기에 일본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학문적 경향들이 나타나느냐? 성리학 절대적인 진리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떡할 거야? 우리는 그러면 성리학이 아닌 것 같으니까 성리학이 나오기 이전에 유학으로 돌아가자. 공자 맹자 시대의 유학으로 돌아가서 다시 뭐가 진짜인지 뭐가 제대로 된 학문인지 연구해 보자라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옛 고자를 써서 무슨 학이라 부른다?
고학이라고 부른다.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주자학 이전의 유학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는 고학 같은 경향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18세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한 고학 연구의 영향을 받아서 국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돼요. 아니야. 성리학 이전의 유학으로 돌아가 봐야 똑같을 거야. 왜? 유학이란 것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학문이니까? 중국 거니까. 우리가 일본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공부해야 된다? 일본의 것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국학이었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고전 연구가 아니라 일본의 고전을 연구하면서 일본 고유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국학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워낙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신석기 시대 때부터 일본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그들 고유의 것을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한반도나 중국으로부터 많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일본의 이런 어떤 고전 같은 것들을 연구해봐도 순수한 일본 자체의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일본 고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천황의 존재죠. 일본의 건국 신화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천황의 존재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일본 고유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국학의 경우에는 이 천황에 대한 충성심 같은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입장에서 쓰여진 이 대일본사 같은 역사서들이 바로 이 국학 연구의 대표적인 성과였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하급 무사들이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를 세우게 되는 메이지 유신 같은 것들도 당연히 이러한 국학 연구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난학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는데 배운 기억 나시죠?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교의 포교를 막기 위해서 서양과의 교류를 모두 차단했지만 어느 나라만큼은 교류를 허용하였나요? 네덜란드 나라는 교육을 허용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네덜란드 중에서 네덜란드랑 교육을 하면서도 딱 한 군데만 열어줬죠. 어디? 나가사키에 대지만 딱 한 군데만 열어줬어요. 그죠? 자, 그렇지만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나가사키로 서양 학문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서양의 의학, 천문학, 언어학 같은 새로운 지식들이 쌓여지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네덜란드를 한자로 화란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이때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왔던 서양 학문들을 일컬어 화란국의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줄여서 뭐라고 불렀다? 난학이라고 불렀다. 화란국의 학문인 이 난학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해체신서 같은 것들이 종종 모의고사에 나오기도 해요. 해체신서는 독일의 해부학 서적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한 거를 한 번 더 일본어로 번역한 책이 바로 이 해체신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 서양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나중에 일본의 개항과 관련된 사실 배울 때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7, 19세기의 동아시아 각국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학문적 변화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아편전쟁으로부터 시작으로 되는 청나라의 몰락의 아편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